설마 우리 지은이가 그럴 리가 없지. 요즘 애들 그냥 노는 거겠지. 이 근처에서 애를 본 것 같다고 했죠? 거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어르신, 할아버지, 제발 여기 오지 마세요. 나도 한때 여기 쓸고 다니던 놈이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규칙이다. 지금 이건 제 손으로 끝내야 합니다. 회장님 옛날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설마 아직도 살아 있었던 건가? 당신 이름 이 줄 맨 위에 있어. 할아버지, 그 사람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충남 서천의 작은 바닷가 마을, 새벽 5시. 바다에서 불어오는 짭짤한 바람이 고태식의 흰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른의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 단정하게 다린 회색 카디건. 그의 손에는 낡은 낚싯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또 일찍 나오셨네요, 태식 씨. 옆자리에 앉은 이웃 할머니가 말을 걸어옵니다. 태식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요즘 지은이가 와 있어서 더 그런가 봅니다. 아, 손녀딸 말이죠? 서울에서 왔다고 하던데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좀 말이 없어 보이던데. 태식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집니다. 손녀 고지은 17살. 방학을 맞아 서울에서 내려온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이는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태식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이는 예전에 이곳에 올 때마다 할아버지 손을 잡고 바닷가를 뛰어다니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오후 2시 태식이 낚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방 안에 있을 테고 오늘도 밥은 혼자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아, 점심 먹자. 문 너머로 들리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태식은 살며시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지은이는 침대에 엎드려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재미있는 거 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은이의 대답은 차갑고 짧았습니다. 태식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문을 닫으려다가 침대 옆 책상 위에 놓인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 그것도 태식이 봐도 비싸 보이는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금 뭉치가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게 뭐니? 태식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지은이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 그거. 친구가 맡겨달라고 해서요. 친구가? 고등학생이 이런 돈을 어디서? 할아버지는 몰라도 돼요. 제 일이니까? 지은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태식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지은이는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그때 지은이의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졌고 화면이 켜지면서 사진 하나가 보였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한 지은이의 셀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클럽처럼 보이는 화려한 조명들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태식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오랜 형사 생활로 단련된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그만해요. 할아버지가 뭘 알아요. 지은이는 스마트폰을 낚아채며 방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태식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빈 방을 바라봤습니다. 설마, 우리 지은이가 그럴 리가 없지. 요즘 애들 그냥 노는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30년간 온갖 사건을 다뤄본 태식의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저녁 식탁. 지은이는 밥을 몇 숟가락 뜯어 말고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저 내일 서울 가요. 벌써? 아직 방학이 한 달이나 남았는데. 친구들이 기다려요. 여기 있으면 심심해 죽겠어요. 태식은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를 더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태식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은이의 변한 모습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명품 가방, 현금 뭉치, 진한 화장의 셀카,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차가운 눈빛.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태식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퇴직할 때까지 가지고 다녔던 수첩. 그 안에는 미해결 사건들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나? 태식은 수첩을 다시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예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일상이 곧 무너질 거라는 예감이.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그리고 지은아. 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할아버지한테 전화해라. 알겠지? 지은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기차역까지 지은이를 바래다 주며 태식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옛날에 어떤 일 했는지 알지? 경찰관이었잖아요. 그래. 나쁜 놈들 잡는 일이었어.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일에 휘말리면 꼭 할아버지한테 말해라. 지은이는 대답 대신 포옹 한 번 하고는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지은이의 뒷모습을 보며 태식은 이상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남은 집에서 태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온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고. 지은이가 서울로 돌아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식은 평소처럼 새벽 낚시를 나갔지만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지은이에게 안부 전화라도 한 통 걸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전화벨이 길게 울리더니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할아버지. 잘 도착했니? 밥은 잘 챙겨 먹고? 네. 잘 먹고 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지금 어디 있니? 뒤에서 음악 소리가. 아, 친구들이랑 노래방에 있어요. 할아버지, 저 좀 바빠서. 잠깐, 지은아.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식은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번에는 아예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들렸습니다. 이상하다. 노래방이라고 했는데 그 음악은 노래방 음악이 아니었어. 태식의 형사 본능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거짓말을 들어본 경험으로 지은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식은 지은이의 친구들 전화번호를 찾아 연락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이 할아버지입니다. 혹시 지은이 연락 되시나요? 아, 안녕하세요. 지은이요? 지은이는 저희랑 안 만나는데요. 요즘 다른 친구들이랑만 놀아요. 다른 친구들이요? 네, 저희도 잘 모르는 언니들이랑. 그런데 할아버지, 지은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 태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니들이라고? 고등학생인 지은이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태식은 지은이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태식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서울로 가서 지은이를 찾아보기로. 그날 밤 늦게 태식은 지은이의 소셜미디어를 뒤져봤습니다. 컴퓨터는 잘 모르지만 지은이가 예전에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따라해봤습니다. 지은이의 계정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서천에서 올라간 이후로는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올린 사진 하나가 태식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한 지은이가 누군가와 함께 찍은 셀카였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니 배경에 간판 일부가 보였습니다. 서울 디구 템프로 라운지. 태식은 그 글자를 종이에 적어뒀습니다. 30년 형사 생활 동안 이런 업소들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그 이름만 들어도 어떤 곳인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설마 우리 지은이가 그런 곳에? 하지만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도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태식은 잠에서 깼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태식아, 그만 눈 감고 살지 마라. 너도 한때는 그놈들 잡던 놈 아니었냐? 태식은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 적힌 주소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후배 형사의 연락처였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서며 태식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켜낼 거야. 기차 안에서 태식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은이의 변한 모습, 명품 가방과 현금 뭉치, 그리고 진한 화장의 셀카. 모든 것이 한 가지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30년간 잡아온 그놈들. 혹시 우리 지은이까지. 태식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일이라면 그놈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태식은 곧바로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형사? 나야, 고태식? 선배님, 어쩐 일이세요? 지금 서울 올라왔어. 급한 일이 있어서 도움이 좀 필요해. 무슨 일인데요?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손녀 일이야. 나쁜 놈들한테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전화 너머로 강 형사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 설마 그런 일까지. 만나서 얘기하자. 지금 어디 있어? 지금 디구 관할 파출소에 있습니다. 오시죠. 전화를 끊고 택시에 오른 태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가족들의 눈물을 봐왔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제발 내 걱정이 기우이기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택시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거리를 보며 태식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자신의 유일한 혈육이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어. 내 마지막 수갑을 찰 때까지. 디구 파출소가 가까워질수록 태식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30년간 잠들어 있던 형사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디구 파출소. 강 형사는 태식을 보자마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배님, 템프로 라운지요? 거기 요즘 미성년자들 출입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던 곳입니다. 태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기 사장이 최기남이라는 놈인데. 최기남? 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놓쳤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10년 전 내가 은퇴하기 직전에 놓쳤던 놈이야. 불법 원정 성매매 조직의 보스였는데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어. 그놈이 이제 클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는 짓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태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자신이 놓쳤던 놈 때문에 이제 손녀까지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강 형사, 나 혼자서라도 가볼 거야. 안 됩니다. 위험해요. 내 손녀가 거기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저녁 8시 템프로 라운지 앞.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건물에서 태식과 강 형사는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저기. 강 형사가 가리킨 곳에 지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짙은 화장에 성인 여성 같은 옷차림으로 전혀 17살 같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그때 젊은 남자가 지은이 옆에 나타나 손목을 세게 잡았습니다. 야, 오늘 손님 많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늦게 와? 미안해요, 오빠. 지하철이 늦어서. 미안하다고 해결되냐? 벌금 물어야겠네. 남자가 지은이의 손목을 더 세게 잡자 지은이가 아픔에 찡그렸습니다. 태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 놓으라고. 태식이 뛰어나가며 그 남자의 가슴팍을 세게 밀쳤습니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는 태식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여기에? 어떻게 찾아온 거예요? 지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곳에서. 할아버지는 몰라도 돼요. 제 일이니까. 그때 클럽 안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차분하지만 위험한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였습니다. 무슨 소동이지? 그 남자가 태식을 보더니 입가에 비웃음을 띄었습니다. 혹시 고태식 형사님 아니십니까? 너, 최기남, 오랜만입니다. 10년 전에 못 잡아서 아쉬워하셨는데 이제 와서 뭐하러 오셨어요? 태식이 최기남의 목깃을 움켜쥐려 했지만 주변 남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이 자식아, 내 손녀를 어떻게 한 거야? 할아버지, 왜 따라왔어요? 왜? 지은이가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내 일이야. 제발 가세요. 지은아, 이놈들이 널 이용하고 있는 거야. 이용하다니요? 최기남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은이도 자발적으로 일하고 있고요. 노인네가 누군진 몰라도 여기선 법보다 돈이 셉니다. 이게 자식아. 태식이 주먹을 날렸지만 젊은 남자 둘이 태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이러면 더 복잡해져요.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강 형사가 급히 뛰어와서 태식을 말렸습니다. 선배님, 일단 물러나시죠. 절차? 내 손녀가 저놈들 손에 있는데. 최기남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형사님, 10년 전처럼 또 증거 없이 덤비시는 건가요? 그때 부하 하나 죽었는데 또 누가 다칠까봐 걱정되네요. 태식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10년 전 그 사건, 자신의 부하가 최기남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그 일을 들먹이는 것입니다. 지은아, 지은아. 태식이 지은이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돌리며 클럽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강 형사가 태식을 억지로 끌어내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손녀분만 더 위험해져요. 골목밖 벤치에 앉은 태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그 돈 냄새 나는 놈들. 내가 다 봤던 놈들이지. 내 손으로 끝내야겠어. 태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클럽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10년 전에 못 잡은 그 놈. 이제는 내 손녀까지 건드렸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어.
최기남의 비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외면한 지은이의 모습도 내 마지막 수갑을 찰 때까지 반드시 끝내겠어. 30년간 잠들어 있던 형사 고태식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손녀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수사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식은 강 형사와 함께 24시간 찜질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머릿속은 온통 지은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선배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감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강 형사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강 형사, 너 템프로 라운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 솔직히 말하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기남이 워낙 조심스럽게 일을 처리해서 증거를 잡기가 어려워요. 태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어. 그놈은 항상 한 발 앞서 움직였지. 그런데 선배님, 최기남 그놈이 어제 한 말. 부하가 죽었다고 했는데 태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김민수, 내 파트너였어. 최기남을 추적하다가 의문사했지. 공식적으로는 자살이었지만 난 지금도 그놈이 죽였다고 확신해. 강 형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선배님, 그럼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놈은 살인도 서슴지 않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해. 지은이가 위험해. 태식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강 형사, 클럽 내부 정보를 좀 더 캘 수 있겠어? 물론입니다. 사실 우리 쪽에서도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 강 형사는 태식을 경찰서 뒷골목의 작은 술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곧 중년 여성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화장이 짙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분이 김미경 씨입니다. 템프로 라운지에서 일하다가 최근에 나온 분이에요. 김미경은 태식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경찰관이세요? 네, 그런데 지금은 개인적인 일로 여기 있습니다. 제 손녀가 그 클럽에. 아, 지은이 말씀하시는군요. 태식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이를 아세요? 네, 한 달 전부터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서빙만 한다고 했는데 김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점점 다른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온 거예요. 다른 일이라니? 룸에서 손님들과. 아시잖아요. 태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자식들이 내 손녀를. 진정하세요, 선배님. 강 형사가 태식을 말렸습니다. 김 씨, 증거가 될 만한 게 있나요? 김미경이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최기남이 직접 미성년자들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녹음기에서 최기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애들은 무서워해야 말을 잘 듣거든. 처음에는 달콤하게 접근하고 나중에는 뭔가 약점을 잡아야 해. 그래야 도망 못 가지. 태식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더 있어요? 네, 미성년자 출입 명단도 있어요. 지은이 이름도 거기 있고. 김미경이 종이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은이를 포함해 여러 미성년자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겠는데요? 강 형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태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런 증거들이 있었어. 하지만 그놈은 빠져나갔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접 들어가야 해.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해야 확실한 증거가 돼. 김미경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간다고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김 씨, 혹시 클럽 내부 구조 아세요? 네, 3층 건물인데. 1층은 일반 클럽,
2층은 VIP룸, 3층은 최기남 사무실이에요. 미성년자들은 주로 어디서 일해요? 2층 VIP룸이요. 거기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태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 형사, 내가 들어갈 방법이 있을까? 선배님, 너무 위험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같이 들어가자. 그것도 위험해요. 우리가 경찰이라는 걸 들키면. 그때 김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저 아직도 거기 친한 언니들이 있어요. 그 언니들한테 부탁하면 잠깐 들어갈 수는 있을 거예요. 태식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정말 가능해요? 네, 하지만 아주 위험할 거예요. 들키면 상관없어. 내 손녀를 구하는 일인데. 강 형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최기남 그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잖아요.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 형사, 너 기억하지? 그 회장놈, 당신이 은퇴 전에 놓쳤던 놈. 기억 안 나십니까? 태식의 마음속에 1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김민수 형사가 쓰러져 있던 그 현장, 그리고 비웃으며 사라진 최기남의 뒷모습. 10년 전 그놈 잡으려다 내 부하 죽었지. 그놈 아직도 안 잡혔다고? 잠시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지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끝내겠어. 태식은 김미경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씨, 부탁합니다. 제 손녀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미경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정말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태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 밤 10시 템프로 라운지 뒷골목. 태식은 김미경과 함께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들키면 우리 모두 위험해져요. 김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하죠. 지은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마 2층 VIP룸에 있을 거예요. 오늘 큰 손님이 온다고 했거든요. 태식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큰 손님이라니 지은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을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계획대로 하죠. 김 씨가 먼저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제가 15분 후에 따라 들어갈게요. 네, 알겠어요. 하지만 정말 조심하세요. 김미경이 클럽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식은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5분 후 태식도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1층은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다행히 어둠 속에서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2층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김미경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은이. 저기 세 번째 방에 있어요. 그런데 김미경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오늘 손님이 평소와 달라요. 정치인 같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태식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빨리 해야 해요. 태식은 세 번째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지은이가 중년 남성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표정은 창백하고 무서워 보였습니다. 이제야 찾았다. 태식은 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누구세요? 뒤돌아보니 클럽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 저는 여기 관계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어오셨죠? 태식이 당황하고 있을 때 김미경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이분은 제 지인이에요. 잠깐만. 하지만 그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태식을 쳐다봤습니다. 사장님께 보고해야겠네요. 남자가 무전기를 꺼내려는 순간 태식이 재빨리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뭐 하는 거예요? 놓으세요. 소란이 일어나자 VIP룸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지은이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가 태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아, 태식이 지은이에게 달려가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최기남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왔군요, 고태식 형사님. 최기남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하네요. 지은이를 내놔.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내놔요? 지은이는 여기서 자발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때 VIP룸에서 나온 중년 남성 중 한 명이 최기남에게 다가왔습니다. 기남 씨, 이게 무슨 소동이에요? 죄송합니다, 의원님. 곧 정리하겠습니다. 의원이라는 말에 태식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정치인까지 이런 곳에서 미성년자와 이 더러운 자식들아. 태식이 주먹을 날리려 했지만 이미 여러 명의 남자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할아버지, 안 돼요. 지은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제발 가세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지은아, 할아버지랑 집에 가자. 안 가요. 못 가요. 이미 늦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기남이 천천히 태식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사님, 10년 전에도 그랬지만 항상 한 발 늦어요. 뭐라고? 지은이는 이미 우리 사람이에요. 빚도 있고 약점도 잡혔고. 최기남이 지은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얘가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순진한 고등학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태식이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절망과 포기가 가득했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할아버지, 저는. 지은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최기남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명품도 사고 싶고 친구들한테 뒤처지기 싫다고. 그래서 우리가 도와준 거죠. 이 자식아.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빚은 점점 늘어나고 증거는 점점 쌓여가고. 최기남이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태식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는 지은이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진들이 학교에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태식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너희들이 내 손녀를 이제 와서 정에 찼냐고? 최기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늙은이 하나 묻히면 뉴스에도 안 나와. 그 순간 최기남의 부하들이 태식을 둘러쌌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식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먹이 얼굴을 강타했고 발길질이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지은이가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왜 나 같은 애를 여기까지 와서. 태식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서도 지은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태식이 간신히 손을 뻗었지만 지은이는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최기남이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10년 전에도 말했지만 형사님은 항상 늦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이 자식? 반드시. 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은이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리고 태식의 의식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새하얀 천장과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태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선배님, 깨어나셨네요. 강 형사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강 형사, 지은이는 어떻게 됐어? 태식이 일어나려 하자 강 형사가 말렸습니다. 선배님, 아직 몸을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갈비뼈 2개가 금이 갔어요. 그런 건 상관없어. 지은이 말이야. 김미경 씨가 신고해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강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뭐야? 지은이 양이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해요. 태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자식들이 뭘 했길래. 태식은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어디 가시려고요? 집에 가야 해. 가져올 게 있어. 지금은 몸을 쉬셔야 합니다. 강 형사 10년을 기다렸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태식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식은 서천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서랍을 열고 10년간 감춰둔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수첩이었지만 그 안에는 보물 같은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최기남, 너에 대한 모든 걸 여기 다 적어뒀지. 수첩을 넘기며 태식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10년 전 그가 담당했던 불법 원정 성매매 사건. 최기남은 그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심지어 증인들을 매수하거나 협박했습니다. 김민수야. 내가 죽어가면서까지 넘겨준 이 자료들. 수첩 가운데 부분에는 김민수 형사가 마지막으로 조사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기남의 자금 출처, 협력 업체들, 그리고 뒷배경까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식은 깜짝 놀라 수첩을 덮었습니다. 지은아, 어떻게 여기까지? 지은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괜찮다. 일단 앉아라. 태식이 지은이를 소파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바보예요. 왜 그런 곳에 갔는지. 지은아,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안전하게 돌아온 게 가장 중요해. 아니에요. 중요해요. 지은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다쳤잖아요. 저 때문에. 태식은 지은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할아버지가 왜 미안해해요? 잘못한 건 저인데. 지은이가 태식의 품에서 울고 있을 때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은이가 그 수첩을 주우려다가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수첩에는 최기남의 사진과 함께 수많은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아, 그건 최기남. 이 사람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10년 전부터 조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태식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지은아. 할아버지가 현역일 때 놓쳤던 사건이야. 지은이가 수첩을 넘기며 봤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피해자들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람들 다, 너처럼 당했던 아이들이야. 지은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저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아니야. 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 때문에 갔어. 너를 구하기 위해서. 이 수첩은 그냥 우연히 같은 놈이었을 뿐이야. 지은이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김민수 형사의 사진과 함께 절대 잊지 않겠다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분은 누구세요?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파트너였어. 최기남을 조사하다가 죽었지. 죽었다고요? 공식적으로는 자살이었지만 난 최기남이 죽였다고 확신해. 지은이가 수첩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셨는지, 이런 마음으로 저를 구하러 오셨는지. 지은아, 할아버지, 제가 도울게요. 뭐라고? 그 나쁜 사람들. 더 이상 다른 아이들을 해치지 못하게 할아버지를 도와드릴게요. 태식이 지은이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 지은아. 너무 위험해. 할아버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 안에서 뭘 받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도 알고요. 지은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섭고 떨리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심이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누구 손에 자랐는지, 제가 뭘 해야 하는지. 태식은 지은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이를 더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지은이의 각성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괜찮겠어? 네, 할아버지. 이젠 나 혼자 아니야. 같이 가줄래요? 태식은 수첩을 다시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지은아. 이번에는 함께 해보자. 할아버지와 손녀가 마주본 그 순간 10년 만에 진짜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3일 후 서울. 태식과 지은이, 강형사, 그리고 김미경은 작은 모텔방에서 마지막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강형사가 클럽 구조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김미경 씨 정보에 따르면 오늘 밤 VIP 파티가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국회의원 2명이랑 대기업 임원들이 온다고 했어요. 김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식은 10년 전 수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어.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하고 녹음까지 확보해야 해. 할아버지, 제가 들어가서 증거를 모을게요. 지은이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무 위험해. 들키면. 할아버지, 저는 그 안을 가장 잘 알아요. 그리고 이미 그들에게 당한 사람이에요. 더 잃을 것도 없고요. 태식의 마음이 아팠지만 지은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 위험하면 바로 나와. 저녁 9시 템프로 라운지. 지은이는 다시 진한 화장을 하고 클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에는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은아, 왔구나. 최기남이 지은이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며칠 전 일은 잊어버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네, 알겠어요. 지은이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와. 절대 실수하지 마. 2층 VIP룸으로 올라가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지은이와 비슷한 나이의 소녀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를 시작해 볼까요? 최기남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모두 고등학생들입니다. 특별히 준비했어요. 그 순간 지은이의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기남 씨, 정말 확실한 거죠? 나중에 문제되면. 한 의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아이들은 모두 빚이 있어서 절대 신고 못해요. 증거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요. 최기남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경찰 쪽에도 우리 사람이 있거든요. 혹시 모를 상황에도 미리 귀띔해 줄 거예요. 지은이는 모든 대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복면을 쓴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강형사와 미성년자 보호단체 사람들이었습니다. 뭐야? 어떻게 들어온 거야? 최기남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최기남, 미성년자 성매매 및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합니다. 하지만 최기남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여기는 그냥 클럽이고 이 아이들은 서빙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라고? 그때 지은이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녹음되어 있어요. 녹음기에서 최기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고등학생들입니다. 빚이 있어서 절대 신고 못해요. 최기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 지은아, 내가? 네, 제가 했어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때 클럽 밖에서 태식이 나타났습니다. 최기남, 태식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태식? 내가 10년을 기다렸다. 태식이 수갑을 꺼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김민수 형사를 죽인 것도 내 손녀를 이용한 것도 이제 끝이야. 증거가 뭐 있다고. 증거. 태식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10년간 모은 증거가 여기 다 있어. 그리고 오늘 녹음까지. 최기남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출입구는 모두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이 수갑, 내 마지막 수갑이다. 태식이 최기남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내 놈 하나 잡자고 남은 인생 걸었다. 이럴 수는 없어. 내 뒤에는. 뒤에 누가 있든 상관없어. 법은 법이야. 그때 지은이가 태식에게 달려와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아,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지은이가 태식의 품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누구 손에 자랐는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VIP룸에 있던 정치인들과 기업인들도 모두 연행되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까지 현장에 도착해서 모든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최기남 일당 검거, 미성년자 성매매 조직 완전 소탕, 뉴스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클럽 밖으로 나오며 태식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이제 됐지? 10년 늦었지만. 강형사가 태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선배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혼자가 아니었어. 태식이 지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지은이도 태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이제 정말 끝났어. 하지만 태식의 마음 한켠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겪었던 상처들, 그리고 앞으로 치유해야 할 시간들. 지은아, 이제 우리 집에 가자. 바다가 보고 싶을 거야. 네, 할아버지. 같이 가요. 태식과 지은이는 손을 잡고 클럽을 떠났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의 마지막 사건이 마침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충남 서천 바닷가. 따뜻한 봄 햇살이 파도 위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평소처럼 새벽 낚시를 나왔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물고기 안 잡혀요? 옆자리에 앉은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6개월 전에 창백하고 무서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건강하고 밝은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물고기보다 내가 옆에 있는 게 더 좋아.
태식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상담센터에서 새로운 아이가 왔어요. 그래, 어떤 아이야? 저처럼 나쁜 어른들한테 당한 아이예요. 처음에는 말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지은이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지만 곧 다시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해줬어요. 세상에는 할아버지 같은 분도 계시다고, 정말 나를 지켜주는 어른들도 있다고요. 태식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뭐라고 하던? 처음에는 안 믿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니까 조금씩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때 지은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강 형사님. 네, 정말요? 지은이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최기남 1심에서 15년 선고받았대요. 태식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리고 그때 VIP룸에 있던 국회의원이랑 기업인들도 모두 실형받았어요. 지은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다른 아이들도 구해진 거예요. 실제로 최기남 사건이 터진 후 전국적으로 비슷한 업소들이 대대적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수많은 미성년자들이 구조되었고 새로운 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지은아, 내가 용기 내서 녹음기를 돌린 덕분이야. 할아버지가 먼저 시작해 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강 형사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지은이. 강 형사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강 형사, 무슨 일로 여기까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직접 전화로 왔습니다. 강 형사가 공문 봉투를 꺼냈습니다. 선배님께 시민 영웅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에게도 청소년 모범상이요. 상? 태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선배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하고 있어요. 실제로 태식과 지은이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70세 할아버지의 마지막 수사, 손녀를 구한 전직 형사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기사가 나왔고 심지어 다큐멘터리까지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강 형사가 지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된 거죠. 지은이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가끔 무서운 꿈도 꾸고. 그래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 태식이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할아버지가 보여주셨으니까요. 지은이가 태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의가 뭔지, 진짜 어른이 뭔지 할아버지를 보고 배웠어요. 그때 바닷가 벤치에서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태식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아, 안녕하세요. 이 아이가 그 유명한 손녀딸이구나. TV에서 봤어요. 할머니가 지은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동네 영웅이야, 영웅. 지은이가 부끄러워했지만 얼굴에는 자부심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태식과 지은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대학 꼭 갈 거예요. 그래, 뭐 공부하고 싶어? 사회복지학과요.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태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나쁜 사람들도 잡고 싶어요. 경찰관이 되어서요. 경찰관? 네, 할아버지 같은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태식은 지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은아,
너만큼은 나 같은 후회 안 했으면 좋겠다. 무슨 후회요? 김민수 형사처럼 소중한 사람을 잃는 후회 말이야.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할 거예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요. 그날 저녁 바닷가 벤치에 나란히 앉은 할아버지와 손녀.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지은아. 그런데 할아버지, 정말 마지막 수갑이었어요? 태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마지막이 아니었어. 네, 내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찰 수 있어. 지은이도 웃으며 태식의 팔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 파트너로요. 좋아. 우리 지은이가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구나. 파도 소리와 함께 평온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 전 악몽 같았던 시간들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태식은 마음속으로 김민수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정말 잘 해결됐어. 그리고 내 목까지 지은이를 잘 키워볼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의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정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은퇴했어도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아이도 진정한 어른의 사랑으로 다시 꿈을 키울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이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